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를 계속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이너로 성장을 하고 싶었으나 디자인 산업계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면 좋은지, 이 산업계에서 사실 그 말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게 시간이 거의 한 10년, 2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디자이너로서 다 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진로를 법 쪽으로, 법과 제도를 보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아는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강의나 혹은 제가 알고 배우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2시간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한 4주, 5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 들어가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들만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면은, 적어도 공급계약과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뭐가 핵심인지, 법률적으로는 뭐가 핵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우선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꿈은 계속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 분야의 법률로 박사학위를 땄어요. 제가 학위를 받고 나서 생각하다 보니까 왜 내가 학위를 따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 분야에. 법과 제도, 그러니까 예쁘게 잘 만들고 잘 유통하고 잘 마케팅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법과 제도가 디자인 분야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위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2가지 세션으로 준비를 했는데, 공급계약,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렇게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공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이나 보면은 항상 대립하는 당사자들을 염두에 둔 이 계약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립이라고 하면은 서로 약간 갈등이라거나 충돌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립이라는 말을 잘 풀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항상 법률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 있는 장소에서 어떤 관점을 이루는 그 기본 테두리,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실관계는 어떠하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관계는 어떠하다, 이것들을 서로 대립하는 그 각도에서 서로 그 쟁점들을 맞춰가는 게 사실 법률 공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 계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입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디자인 공급계약과 근로계약에 있어서 대립하는 당사자가 누구지? 근데 이 대립이라는 말이 항상 갈등과 충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대립이라는 말과 입장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오브젝티파이드라고 하는 이 게리 허스트윗의 그 다큐멘터리를 정말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때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에 깊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대한 디자인은 매일 생활 중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이고 친숙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보면 저는 이런 빨대 같은 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잖아요. 둥그런 원통에 구멍이 이렇게 길게 뚫려 있어서 이걸 보면 누구든지 음료수를 빨아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이 게리 허스트빗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때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학부생 시절의 서유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디자인은 스푼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둥그런 타원 곡선에
긴 그 막대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형태 하나만으로 음식을 떠먹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누구든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기능과 그 형태의 관계를 다루는 말 있잖아요. 그 form follows function인가?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계약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일상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계약의 문제, 법률 문제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거는 그 챗GPT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프롬프트하고 그 다음에 그 출처 표시를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상.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썰을 풀게 되는데 왜 법률 이야기를 안 하고 왜 디자인과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본질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법률 문제도 그렇고 이제 디자인 분야도 그렇고 이제 말단의 것만 보면은 굉장히 다른데 여러분들한테 계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본질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김교만 디자이너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는 왜 형태의 작도법을 맞추지 않고 작도법의 형태를 맞추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다 보니까 형태가 주어져 있어서 내용을 끼워 맞추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형태에 내용을 그냥 넣으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형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먼저 본질대로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형식을 갖춰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법학 공부하면서 법학은 내용과 형식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과 형식,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써보셨으면 학생이라면 뭐 자취방에 뭐 들어가는 원룸 뭐 임대차 계약서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업무상 경험이 있으셔서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뭐 용역 계약서, 서비스 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이 기본적인 게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고 그다음 근로계약은 이제 뭐 근로계약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이 있다라고 해서 계약의 내용이 딱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딱 계약 내용이 반드시 그 형식에 다 맞춰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적 자치, 그게 원칙이에요. 내용이 형식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내용이 곧 형식을 곧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의 세계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합의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이 무궁무진한 것들을 하나씩 재련해가는 과정, 그 재련해가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제품의 뭐 목업을 위해서 필요한 모델링을 하는 것처럼 하나씩 불필요한 형태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랑 마찬가지로 계약을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거고 앞으로 제가 더 공부를 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공부해서 잘 전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공급 계약서, 뭐 작성 가이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 수업이라면은 계약서를 하나하나씩 다 이제 그 조항을 다 오려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할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하긴 힘드니까 계약서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계약서는 이해하기 좋은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법률 업무를 하다 보면 계약서를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하게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 같은 경우는 본 계약서가 제가 개발해서 봤던 것 중에 제일 길었던 거는 본 계약서가 한 36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부속 합의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의 계약을 할 때 하나의 뭐 콘텐츠 계약이거든요. 하나의 계약을 할 때 이런 파일집이 하나가 나와요. 이만큼의 두께가. 이런 두께가 나오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것은 계약에 있어서 어떤 계약서가 좋은 계약서예요? 라고 하면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지 한국말로 적었는데 한국말로 안 읽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계약서가 가장 좋은 계약서예요. 왜냐하면 계약은 아까 제가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불요식 행위라고 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내심의 의사라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통한다면은 통했다라고 하는 게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한 것이 딱 합쳐졌을 때 계약이 된다. 근데 그게 뭐 서로 좋고 뭐 호의 관계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 합치가 됐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이라고 할 때 자유라고 하는 말이 법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이해하기 쉽고 한국말로 적혀 있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물음표가 생기지 않는 계약서가 가장 좋은 계약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적으로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의도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이해와 접근성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적절성, 그 다음에 시각적 강조, 레이아웃과 구성,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네덜란드 쪽에서 그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네덜란드하고 이제 그 계약, 그 디자인 관련한 유통 계약을 봤는데 계약서가 너무 예쁜 거예요. 편집 디자인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조항과 워딩과 그다음 레이아웃 같은 게 정말 예뻐서 사실 계약서는 그 당사자 딱 2명만 보는 거잖아요. 남들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만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계약서는 별로 안 이쁠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로 그냥 작성해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그냥 읽기 쉬운 거. 이거는 정말 내용만 다 들어간 계약서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이 계약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들끼리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계약서도 디자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강조하면서 가는 거고요. 이때 뭐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계약서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것과 합치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프로세스하고도 합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계약서는 변호사가 개발해주는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프로세스를 글로 먼저 적어보고 그 글로 적은 거를 제가 해독을 해가지고 디자인 계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제 디자인 그 회사 2팀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디자이너들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를 개발해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먼저 그 회사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아요. 회사 대표님들이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일을 할 때 뭐가 지금 고민거리가 되십니까? 가령 납품을 받을 때 뭐가 우려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회사 대표님의 말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고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다뤄져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내용들로 크게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부수적인 조항들을 따라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계약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방법론 같은 거를 참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제 이런 분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지식재산권 보호, 뭐 디자인 권리 보호 이런 얘기를 해서 디자인 관련한 어떤 법률 관계를 하나의 객체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디자인을 하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스탠포드 그 디자인 스쿨, 그 디스쿨하고 로스쿨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리걸 디자인 랩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내가 정말 공부해보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해봐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있는 그냥 뭐 이런 걸 질문하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질문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말풍선처럼 넣었는데 요거를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갈게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공급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글자를 잘못 적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몰라요, 이거를. 계약서에는 오탈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오탈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탈자가 아니라 나는 가라고 적었는데 상대방은 나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원칙을 쓰냐면요. 오표시무해라는 원칙을 씁니다. 오표시무해라고 하는 원칙이 뭐냐면요. 이거 법률 용어인데요. 틀리게 적은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합치해서 원래 얼마를 하기로 했었는지 정하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상한 숫자가 들어온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서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요. 결국은 당사자들이 원래 하기로 했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예요. 근데 증거 자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래 어떻게 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합의,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마음과 입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확인해가는 과정이 우리는 업무상 기록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카카오톡을 업무상 기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화 기록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피셜하게 이메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이런 업무상 소통 때문에 왜 의뢰인들도 여러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상 소통 기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메신저 기록, 카카오톡 캡처를 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 캡처를 쭉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A4 용지 인쇄를 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면 이게 두께가 이만큼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업무상 소통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 일상적인 언어와 비일상적인 언어가 서로 섞여 있는 상황, 혼재가 된 상황,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의 단점이 뭐예요? 그 캡처한 그 장면만 보고는 실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중치를 둬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벼운 매체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록이 계약서겠죠. 계약서겠지만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도 업무상 소통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카카오톡으로만 남기거나 아니면은 당사자들끼리 구두로만 남긴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런 걸 사실 가지고 가면 제가 대한상사중재원이랑 그 법원이랑 이런 반응을 보면 그 당사자들의 대화 기록을 다 읽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녹취, 녹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업무상 기록 같은 거는 이제 오피셜한 매체로 꼭 한번 남겨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계약서만 대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약서가 길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약서를 너무너무 꼼꼼하게 쓴대요. 그 내용을 꼼꼼하게 쓰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내용을 다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써요. 그 계약서 쓰다가 프로젝트에 못 해요. 계약서 쓰다가 일주일, 2주일 다 지나가고 못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당신하고 내가 합의가 된 부분,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요. 조율할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은 필요해요. 그 여백이 있어야지 업무가 실제로 윤활하게 돌아가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령 예전에 이제 저는 웹 콘텐츠 분야의 계약도 조금 많이 다뤄보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 계약서의 그 변화 추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10년 전 계약서가 만약에 웹툰 이런 만들 때 10년 전 계약서가 A4 용지로 한 두세 장 정도였다면은 요즘에는 이게 웹툰 하나 만드는데 계약서가 20장 이상 넘어가요. 굉장히 조항들이 빡빡하게 다 차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웹 컨텐츠 분야에서는 사실 언론이나 이제 여기 정보기관이나 이렇게 주시를 많이 해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코믹스 사태 아니면은 뭐 국감 자리에다가 뭐 어떤 회사 대표들이 불려와서 뭐 국감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받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분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야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적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들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자유롭게 체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계약이 나쁜 계약이고 긴 계약이 좋은 계약이에요. 이런 획일화된 공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계약은 이래야 됩니다. 이 계약은 어느 정도 수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가이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정성의 예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은 계약은 자유로워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은 공정해야 하나요? 이런 게 물어보면 우리가 로스쿨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자유로워야 되나요? 공정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정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나하고 당신이 서로 밀고 당길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이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수평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수평선에 계약의 수준을 맞추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원래 계약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어느 정도 좀 포기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대비 조항들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원래 불리하게 체결했었던 약간 약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조금씩 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가이드가 주어지니까 협상의 여지가 좀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계약서들의 내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계약서들이 길어지는 것이고 긴 계약서가 무조건 좋은 계약서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 긴 계약서는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까지 들어가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는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닐 수가 있고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협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계약서에 여백을 남겨두는 거는 좀 필요하다. 내가 소통이 더 필요할 때. 그런데 그걸 문장으로 남겨버리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해버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것도 법률 용어예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초반에 썰을 조금 여러 가지를 풀어봤는데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공부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든지 순조롭게 흘러가면 참 좋잖아요. 저는 법률 공부하면서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거는 원리 원칙에 부합해서 이 상황과 이 타이밍과 그다음 이 상대방과 이 곳에서 내가 뭔가 넘어지는 거 없이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 상식에 부합할 것이고 대립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의 요소들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순조로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감사한 단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조로움의 그 반대말이 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뭔가 태클이 들어와요. 뭔가 계속 누가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해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일이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법률가들과 만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조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사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하는 그런 외과 의사 같은 변호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건 사고가 좀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좀 진단을 내려주는 내과 의사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그런 변호사도 필요하겠구나. 예방의학이 있는 것처럼 예방법학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방법학은 변호사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인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 단어가 법률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리고 대립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립이라고 하는 말이 갈등과 충돌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트로였어요, 여러분. 인트로였고 첫 번째 파트는 공급계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 계약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현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계약서를 직접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험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던져주는 개념이 이제 좀 굉장히 좋은 그 자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뭘까요? 법률 용어로 하면은 뭐 일반 규정, 뭐 특수 규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계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얘기하기 전에 첫째로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하고 당신 이해한 거. 그 합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그 점들이 있어요. 그 점들이 우리는 쟁점이라고 해요. 당신과 내가 서로 마주 볼 때 생기는 점, 합의점, 쟁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점들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법률 용어로 설명하기 전에 일반인의 용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로 육하원칙에 맞으면 돼요. 계약서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정말 상식적이에요. 법은 상식 이상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은 상식에서부터 탄생하는 거거든요. 상식과 규범에서부터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법은 우리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구랑 내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 왜 하냐, 이거를 법률 문장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보면 주일상목행이에요. 이 계약서를 봤을 때 주체가 누구지? 이게 일자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여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지? 그 다음에 목적물이 뭐지? 내가 그래서 이걸 뭘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체결해야 되는 계약서를 하나씩 놔두고 주일상목행을 이렇게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의외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그 법률사무소에 의뢰인이 왔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그 업체하고 계속 이제 일을 해왔대요. 그래가지고 일을 쭉쭉쭉 하다가 그 A라고 하는 업체하고 분쟁이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서류를 봅시다 라고 하니까 A가 아니라 B인 거예요. 계약 상대방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약간 뭐 꼼수나 편법인 이유도 있고 아니면은 A라고 하는 법인이 뭐 B라고 하는 법인의 뭐 자회사가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그 자회사가 뭐 설립이 안 됐다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이런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을 거래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적으로 이게 상대방이 누구예요? 라고 하는 거를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A라고 하는 회사한테서 우리가 대가 금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A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대가 금액 안 주고 B라고 하는 회사가 줄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발주를 하려고 총괄 금액을 1억으로 해가지고 B라고 하는 회사한테 줬는데 B라고 하는 회사가 시공을 담당을 하기로 했고 그 회사가 뭐 디자인과 시공비를 합쳐서 받아갔으니까 우리는 당신 스튜디오에 디자인만 맡기지만은 시공하는 업체한테서 받아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지? 이런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씨앗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물음표가 생기는 그 지점이 바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민법 교과서 이런 거 보고 상법 교과서 이런 거 보면서 법인격이 무엇이고 이런 걸 다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쎄하다는 거. 쎄하고 이게 뭐지? 이게 맞아?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감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약간 쎄하다 싶은 포인트가 있는 지점이 있으면 스스로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가 아니라 이게 뭐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 감각을 한번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을 한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일상 목행, 그 목이라고 하는 거 목적물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이제 인테리어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럼 인테리어 하는 회사들은 이제 디자인 그 설계를 내고 그 다음에 시공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제품 디자인도 이게 그 제품 목업까지 다 내고 그 다음에 제조는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업체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감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감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 또래 그 회사 대표님들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나 감리가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이게 시공이나 공사업 같은 경우는 감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고 그건 면허나 자격증도 있어요. 근데 디자인 분야에서 감리가 뭐예요? 그런데 그 감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다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디자이너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때문에 클라이언트하고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이것까지 해주기로 한 거 아니냐? 디자이너는 이게 왜 우리 일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각각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느냐,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것도 그냥 혹시나 질문할까봐 그냥 예상 질문 이런 거 뽑아왔어요. 과업지시서는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주죠. 아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과업지시서만 받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단서는 뭐냐면 그 과업지시서를 받고 이렇게 하나 보다 라고 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동의를 하지 않은 것도 내가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발생합니다. 이런 거는 위에서 아래로 조달하는 계약이라거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용역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계약들은 이제 계약을 할 때 제가 디자인 공급 계약을 하면서 제가 사실 법률 공부할 때 좀 슬픈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법률 공부할 때 이런 계약들은 도급 계약이나 위임 계약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디자인 분야랑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 계약의 유형은 도급 계약이라고, 민법상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급 계약은 공사 액수가 큰, 그러니까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이 된 법률이에요. 법률 조항들이. 디자인 분야는 그거를 계속 그냥 참조를 하면서 잘 맞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도급 계약의 것을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이 계약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법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에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인가 그때 이제 제가 책이 나와요.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이제 안그래픽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책을 내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 계약이 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해놓고 이제 두께는 한 요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 디자인 분야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는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디자인 분야 용역 계약서, 이게 표준 계약서도 용역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법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말이 좀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해요. 그나마 이게 좀 가치 중립적인 말이라서. 이 공급 계약은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용역 중심의 계약이 있고 서비스 중심의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용역은 서비스의 그 번역말이에요. 경제학에서도 용역과 제하라고 하면은 뭐 goods and service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법률의 그 오랜 연원을 살펴보면 서비스 계약 같은 경우는요, 로마 계약법, 이거는 서양 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어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로마법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로카티오 콘덕티오 오페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의뢰인이 원하는 특정한 작업을 완전하게 수행해서 결과물을 생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또 마찬가지로 제가 챗 GPT 그 달리로 만든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만들 때 주안점을 둔 게 수평선이에요.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가 교환의 성격이 있어요. 교환, 거래, 계약의 성격이 있어요. 서비스 계약의 성격은요, 거래 중심, 수평적이고 내가 당신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당신은 나한테 대가를 주십시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계약이에요. 이때 디자이너는 공급자니까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전문성이 있고 자기 역량을 갖추고 특정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용역 계약에 있어서 용은요, 쓸 용, 역자는 불일 역자예요.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거를 어원을 잘 찾아가다 보면요, 감독관이 몽둥이를 들고 노예를 부리는, 노예야 일을 하여라, 내가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널 때리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 용역 계약은 수평보다는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죠. 일을 시키면 너는 해 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일을 하고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일을 해서 나한테 납품을 해. 그 뉘앙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거, 하청을 준다라고 하는 느낌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큰 곳에서 밑으로.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디자이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리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이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역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물론 용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용역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서비스 계약의 출발점과 용역 계약의 출발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서양에서 발전됐고 하나는 동양에서 발전됐는데 이게 마치 동가의 관계로 좀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방식이 곧 법률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는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 유형과 서비스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럼 용역은 좀 나쁜 건가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일을 줬을 때 그 일을 해서 위로 납품을 하는 그런 계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별을 하자는 거예요. 구별을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도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용역이든지 서비스든지 마찬가지인데 이 도표를 그리면 이 슬라이드 바처럼 표현된 노란색이 있잖아요. 디자인 계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저기 노란색 사각형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공급 계약을 할 때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중도 해지가 될 때,
일을 시켰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디자이너가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나 빨리 끝내고 싶은데 내가 이거 돈을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나는 시키는 대로 잘했고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계약을 끝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와요. 이것도 입장이 좀 대립이 되는 건데, 이 디자인 공급 계약은 디자이너가 의뢰를 받은 대로 디자인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주고 클라이언트는 디자이너한테 돈을 주는 계약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계약인데, 디자이너에게는 3가지 의무가 있어요. 일을 완성을 해야 되는 의무, 2번째는 완성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인도 의무, 3번째는 뭔가 문제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하자를 내가 수리를 해줄게, 보수해줄게, 내가 뭐 손해배상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할게, 이런 그 의무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돈을 줘야 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는요, 공급 계약에 있어서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이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왠지 저 디자인 납품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클라이언트가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의 지점이 일이 진척된 지 60%, 70%, 80%, 90% 이렇게 온 요 슬라이드 바처럼 이거를 이 계약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에게 해지권이 있다. 클라이언트가 이 계약이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공급 계약은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는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 걸 본래의 성격으로 하는 계약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수용을 해야지 마음의 억울함이 좀 덜해져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갑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분개하는 거 대신에 공급 계약은 내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간에 끝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계약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클라이언트한테 해지권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줄 건 줘라. 지금까지 디자이너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을 해주고 줄 건 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끝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가 사실 공급계약의 성격에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도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계약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중도에 끝날 수도 있는 게 본래의 성격인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이 계약서는 어떻게 발전돼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일이 끝나게 됐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 일을 청산하자, 어떻게 정리하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뭐 싫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바로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끝나가는 과정에도 단계를 계약서에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검수를 몇 번 하고, 중간 검수를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그게 극복이 되지 않았을 때 해지를 하게 해주고, 해지를 하게 했을 때 이 일이 몇 프로나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이 공급자한테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그 디자이너의 그 관계를 안전이별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서가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디자인 업체한테 일을 맡겼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일이 한 70%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업체한테는 일은 시키긴 좀 그렇고 새로운 업체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시간과 비용이 또 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프로젝트가 뭐 완성이 못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할래? 손해배상 할래? 다 돈 물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윽박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고 디자인은 납품 못 받으면은 이 디자인을 납품을 받을 거냐 말 것이냐 굉장히 갈등이 될 것이고, 근데 이 디자인을 받았을 때는 좀 소용은 우리 수준에 좀 미달하는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업체를 물색하려고 하니까 비용은 더블로 들고. 근데 이거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라도 이 계약서들은 그런 단계들을 마련을 해둬야 되는 게 맞아요. 항상 문제는 초반에 한 10%, 20%, 30% 이때는 되게 장밋빛이다가 서로 장밋빛이다가 70%, 80%, 90% 요쯤 와가지고 항상 데드라인 직전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구하는데 어떤 비용이 드니까 어떤 비용을 다 물어내라. 이건 다 디자이너 잘못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주장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각자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업무상 단계는 정리를 해두는 게 꼭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감히 용기 있게 해봅니다. 이거를 디자인 공급 계약은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디자인 공급 계약의 그 본질적인 성격은요, 그냥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공산품, 기성 제품들을 사오는 그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그 업체, 그 디자인 스튜디오, 그 디자인 회사를 선택했다는 건 이 디자인 회사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률상 용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딴 업체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디자인 업체만이 그 디자인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디자인이 같진 않잖아요. 뭐 표절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공급 계약은 대체 불가능한 일.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깔끔하게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청산하는 그 단계를 설정을 해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디자인 공급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뭘 완성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완성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게 불분명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 편집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그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정도 제가 봐야 되나요? 디자인하고 있는데 인디자인을 돌리고 있는데 오탈자가 막 보이고 그래서 막 교정을 제가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들고 이게 제 업무 범위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업무에 적어도 스펙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제 또래 이제 관리직을 하는 디자이너들이 이제 퇴사의 시즌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문서로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완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업무상 경험만 가지고 퉁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의 명세가 나온다. 그 스펙을 정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그 견적서나 계약서에 반영이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에요. 디자이너는 결과적으로 공급계약에 있어서 돈을 받으려면 내가 일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잔금을 끝까지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이 안 끝났다라고 하면서 잔금을 끝까지 안 주는 경우가 있고 잔금을 무기로 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진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시공 끝날 때까지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테리어 설계는 다 끝났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의 완성이 언제가 돼야 되느냐. 근데 이 일의 완성이 언제 되느냐. 이걸 정하려면은 결국은 이게 스펙을 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었다라고 한 스펙이에요. 그 스펙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그 이야기를 적어야 됩니다. 요런 게 있고 제가 그 책을 낼 때 그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에 이런 계약서나 견적서의 유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는 다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그 견적서나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설명만 드릴게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계약서에도 표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이 표지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딱 그 표만 보면 알 수 있는 그 표예요. 그 표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은 디자인 계약은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스펙이 어떻게 되고 금액은
착수금, 중도금, 잔금이 몇 프로씩 몇 월 며칠에 지급이 되어야 되고 이 일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게 우리가 각자가 당사자가 이 점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한 장의 표예요. 그 표를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표를 잘 이용하시면요 나중에 견적서를 개발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견적서로 활용했던 거를 계약서의 표지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수정을 해서. 그걸 왜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내용을 보면 견적서 따로 계약서 따로 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계약을 하기로 했을 때는 견적서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계약서 보니까 내용이 다르네요.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이야기가 좀 튄 게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른 게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의뢰인은 저한테 설명을 해주겠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가 불리하게 작성돼 있으면 굉장히 또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견적서 그걸 하나의 표로 만들어가지고 계약서의 표지로 만들고 혹은 뭐 표지로 굳이 뭐 만들기 힘들다면 계약서에다가 본 계약이 체결된 경위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별첨 1 견적서를 첨부한다.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견적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경우는 계약서가 더 우선한다. 근데 계약이 왜 이렇게 체결됐는지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서 별첨 1 견적서를 첨부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일과 견적과 그다음 일의 흐름이 일치가 된 하나의 그 문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거랑 일의 흐름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치시킬 수 있는 포맷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리걸 디자인 분야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거를 각자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양식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서 표지가 여러분들이 마련을 해두면 업무상 소통을 하거나 협상할 때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 견적을 내거나 계약서를 쓸 때 주도권을 좀 가질 수 있게 돼요. 이 계약서를 그대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왜 우리 업체가 만든 계약서를 그 상대방 업체가 당연히 쓰는 건 아닐 수는 있잖아요. 특히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그 자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쪽 계약서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일을 하는 업무 수준과 그쪽이랑 비교 대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내가 만약에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 난 이런 식으로 계약서 표지를 샘플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이게 한 거고 이게 견적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견적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주일상 목행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계약명, 목적물이 뭐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 용기를 만든다. 그러면 목적물은 화장품 용기. 이렇게 딱 화장품 용기. 이거 5글자만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개발하는 스펙이 어떤 것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별첨 1에서 특정한 어떤 뭐 친환경 스킨 로션 제품의 용기의 기본형, 그 다음에 어떤 재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 뭐 이런 식으로 요 스펙을 간단하게 적는데 이 한 칸 안에 다 적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별첨 문서 혹은 링크 문서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거를 적어 놔야 돼요. 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이 언제 끝날 줄 알고 그건 그때 조율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불확실성의 가미가 되어서 당사자들 간에 이해하는 게 달라지면 분쟁이 발생하는 그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일정이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지 같은 거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씩 넣고 지급기일은 언제 하고 지급기일은 그냥 뭐 이제 뭐 납품 후 뭐 3일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은 요 기간도 좀 특정을 해놓고 그리고 좀 조율할 게 있으면 말로 나중에 조율을 하는 거고
계약서에는 이런 포맷 같은 거를 적어 놓으신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각각의 스튜디오마다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이제 단가를 한 500, 뭐 300, 500 이렇게 받는 이제 요런 소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뭐 그날 당일날에 뭐 삐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디자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충 우리가 일을 할 때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케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업을 어떻게 하고, 요런 각각 디자인 분야마다 그 프로세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참여시키기로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포맷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제가 체크하는 항목을 만들어 놨잖아요. 체크하는 항목만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 계약서나 견적서마다 일을 쭉쭉 적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메모를 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최종 결과물, 중간 결과물, 제3자 창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별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약사항은 어떻게 한다. 이런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일상목행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견적서로 쓰셔도 되고 계약서 표지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계약서 본문으로 첨부함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문서를 딱 클립으로 찍어 놓으면 계약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포맷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 공급계약에 있어서 제가 조금 남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로계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사실 초반부에 거의 중요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 돈부터 받고 디자인을 줘야 되나요? 디자인부터 주고 돈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합의의 영역이에요. 돈을 준 다음에 디자인을 주기로 합의를 한 건지, 디자인을 주고 돈을 받기로 한 건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동시 이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디자인 주면은 돈을 주는 거.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동시 이행. 근데 뭘 하나를 먼저 주기로 한다면 계약의 영역, 합의의 영역. 업무상 소통, 기록 잘 남기고 관리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업무상 소통 기록이 계약서를 초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초월을 해서 계약상 내용의 효력을 바꿔버리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는 8월 31일까지 목적물을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어서 한 5일 혹은 7일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은 계약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담당자 팀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우리 담당자님이 퇴사를 하셨네? 어떻게 돼요? 통지 담당자가 아니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오피셜하게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카톡으로 업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톡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갈 때 증거를 카톡으로 가지고 가느냐, 증거를 계약서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 이메일로 가지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변호사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데 디자이너가 자꾸 이메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이런 불만을 호소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 일하면서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소통을 할 때 시간을 잡아서 소통을 하는 걸 원칙으로 일을 한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이제 다른 의뢰인하고 재판 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뢰인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일의 내용을 뭔가 변경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통을 하면은 나도 까먹을 수가 있고, 나는 부득이 상대방의 목소리를 다 녹음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녹음당하는 게 별로 안 좋죠.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은 어디까지 따라야 되나요? 디자이너의 의사는 반영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누가 물어볼까요? 과업지시서에 따르시는 분들이 하세요. 이런 질문을. 근데 이제 서비스 계약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미처 클라이언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커버를 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커버를 해주는 그런 성격의 계약이라면, 과업지시서는 그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플랜이 있어요. 그 플랜에 정교하게 맞춰서 가야 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은. 근데 이거는 계약의 성격마다 좀 달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도시 정비 이런 거 사업을 하면은 각 도시 지자체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달을 줘가지고 각 도시마다 이렇게 그 디자인 정비 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참여하시는 디자이너가 과업지시서를 받긴 받았는데 자신의 디자인 창작성을 굉장히 잘 발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튄 거예요,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나중에 이게 나온 거 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아티스틱하게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죠. 그리고 디자인은 항상 디자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고 나서 실물까지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또 늦춰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일정이 늦춰지면 3일, 4일, 뭐 5일 그거 뭐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플랜이 짜여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이라든지 업무 내용을 하나하나 그대로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격마다 다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과 증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록이 중요하고 내가 뭘 완성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스펙부터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표에서 제가 뭘 체크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일이 됐고 안 됐고 OX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말로 나는 대충 이거 다 했는데 라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지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대충 내가 뭘 하기로 했는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주장 증명하기가 쉬워진다. 왜 이걸 주장 증명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이 완성됐다는 걸 주장 증명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금액 지급 조건은 분할 지급, 그 다음에 일시 지급, 그 다음에 성과형 지급, 요런 성격이 있는데 요건 그냥 개념적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하나 개념마다 케이스 스토리가 다 붙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책에서 열심히 써놨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이제 근로계약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프린트물을 좀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요, 소유권과 저작권, 지식재산권 이런 개념들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물건 하나는 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 음료수, 요것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미자라고 하는 이 상표 있잖아요. 이 상표는 제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재산권이에요. 그리고 이 병의 디자인이 있어요. 이 병의 디자인도 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오미자를 만든 회사의 거예요. 그리고 오미자라고 했을 때 이 오미자라고 하는 이 타이포가 있잖아요. 이 타이포는 오미자를 만든 회사의 것이 아니라 타이포 회사의 것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을 하지 않고 납품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식재산권까지 일괄적으로 모두 다 우리 거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달라요. 왜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느냐. 법적인 권리의 근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권리 하나하나마다 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계약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지식재산권은 클라이언트의 소유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힌 계약들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거를 뭐든지 안 묻고 이게 어떤 권리든지 묻지 않고 그냥 주어진 금액 안에서 다 넘겨드릴게요 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매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팔고 치울게요. 받은 돈 안에서 우리는 끝내겠습니다. 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계약은 우리가 모든 권리를 다 넘겨주니까 그 권리 하나하나마다 견적이 짜여져서 우리가 정교하게 그게 얼마인지 알고 넘겨주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산정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금액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다른 겁니다. 다르다. 아, 그냥 다르구나가 아니라 납품 계약과 공급 계약과 지식재산권 계약은 다르다. 이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권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뭐 그다음에 뭐 디자인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이야기는 제가 오늘은 조금 축약을 할게요. 그리고 요 질문에는요, 제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최종 결과물만 넘겨주면 되나요? 중간 결과물도 같이 넘겨줘야 되나요? 계약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중간 결과물, 그러니까 중간 결과물도 다 넘겨주기로 했다면 우리 디자인 업체가 가령 시안 3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시안 하나만 A만 채택했어요. B하고 C가 있어요. 근데 그 B하고 C가 우리가 뭐 다른 업체한테 가가지고 쓸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 중간 그 결과물도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B, C도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다 우리 거라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중간 결과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넘겨주는 경우는 조금 더 가격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걸 돈을 줘야 되죠? 우리 기획안이 아니면 그게 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설마 우리가 돈 주고 사가지 않으면 이 디자인을 딴 회사한테 가서 해줄 거예요? 이런 등의 질문을 제기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적절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각 결과물마다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권리당 금액이 매겨져요. 무권리 상태에서는 금액이 매겨지지가 않는 거고요. 권리당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소통의 영역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이너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와 협상과 계약이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또 써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뭉쳐서 쓸 수도 있어요. 계약서는 한 장에 뭉쳐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원칙적으로는 각 권리마다 계약 조항을 다르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은 일일이 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의 계약서로 뭉쳐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뭉쳐서 쓰기도 하는 것은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지 원래 다 뭉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권리를 하나씩 나눠서 별도로 계약하면 비용도 부담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원래 다 뭉쳐서 줘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모든 권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속한다고 하는 계약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체결할까요? 이것은 아까 매절 계약, 바이아웃 계약이라고 했어요. 매절과 바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요. 이 디자인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3천만 원 주고 팔자. 이게 시장 나갔을 때 가치가 500만 원일지 뭐 1,000만 원일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일단 3천만 원에 이 정도 일이면 할만하다. 모든 뭐 이 정도 권리는 다 줄 수 있지 라고 할 때는 매절 계약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절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게 나중에 시장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을 더 못 받죠. 퍼센테이지를 더 못 받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는 저작권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양수도 계약을 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 매절이 아니라 1,5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게 시장에서 이게 얼마씩 팔렸을 때 뭐 몇 프로씩 요렇게 이제 퍼센테이지 러닝 개런티식으로도 계약이 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장성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계약은 오늘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쟁점인데 오늘은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지식재산권은 클라이언트 소유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사실 반은 뻥튀기 같은 말이에요.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가서 출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없는 권리를 어떻게 클라이언트 소유로 하죠?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죠? 무권리인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모든 권리는 클라이언트에게 귀속된다 이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인 디자이너, 디자인 회사한테 발생을 하는 것이지만 저작권은 클라이언트가 양도 받아가든지 아니 이용 허락을 받아가든지 이제 공동 저작권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작권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산업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이런 거는 출원을 누가 할 건데 라는 거예요. 출원 등록을 누가 해야 되는데
특허청에 가서 등록을 받지 않는 이상 없는 권리인데 이거 누가 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법에 따른 계약으로 가야 돼요. 가령 이런 페트병 디자인을 했다고 쳐요. 이 디자인이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디자인 등록을 특허청에 가서 받아야 돼요. 이거 등록 안 받으면 이 디자인은 누구든지 다 따라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면 3년 정도의 보호를 받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어쨌든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아야 돼요. 등록받지 않으면 무권리 상태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데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권리 승계 약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등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한테 그 권리를 넘겨줍니다라고 해서 권리 승계 약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이 맥락을 모두 건너뛰고 모든 권리는 클라이언트한테 줍니다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일종의 권리 포기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의 문장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로계약도 그 직장인 디자이너도 있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 소규모 업체로서 나하고 동업자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저는 법률사무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이 세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고민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은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회사는 입사에서 시작해서 퇴사로 끝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입사, 퇴사 요 개념이 지금은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예요. 취업 준비생들은 마치 회사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진 것 같고 마치 회사가 굉장히 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회사 입장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인간관계를 떠나서 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에서 가장 우세한 경우는 채용 직전까지예요. 채용 딱 한 다음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우리 노동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 이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건 있죠. 뭐 직장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원리 원칙만 말씀드리면 회사가 직원과의 관계에서 가장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채용 직전까지예요. 일단은 정말 힘들게 그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직장인은 사실은 그 회사가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어요. 퇴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퇴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가느냐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못 나가는 경우 심리적인 요인이죠. 그거는 심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문제인 것이고 근데 어쨌든 법적인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채용에 단 5분만 투자한다면 잘못된 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5,000시간 이상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노무사님들이 알려주신 말이에요. 그리고 제 또래 분들을 보면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허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퇴사를 하세요. 디자인 업계나 뭐 대기업 가신 분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서 유학을 가겠다 아니면 학위를 따겠다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겠다 카페를 창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데 이 산업계가 유독 젊은 산업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와 경험이 연륜이 이제 있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실무진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30대, 40대 이런 분들의 허리가 좀 약한 산업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실무로 대응할 수 없는 관리와 행정과 그 다음에 어떤 형식과 포맷을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의 젊은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실무는 잘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뭐 CTO 이런 분들 뭐 CFO 이런 직업군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CDO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나요? 저는
CDO가 있는 회사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디자인 부서가 조금 약하대요. 다른 부서보다.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임원으로 있을 때는 이런 걸 좀 개선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적절한 뭐 보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퇴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보상 체계가 없다는 말, 왜 보상 체계가 없냐 이 말이죠. 그거를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캐릭터는 뭐예요? 저작물이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죠. 저작권법은 회사에서 직원 디자이너가, 직원 창작자가 만든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직원에게 발생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회사한테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권리가 원래 직원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성과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대박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보상을 줘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허법에 적용을 받는, 특허는 기술이죠. 특허법에 적용을 받는 기술,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기술을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특허법은 그 발명자인 엔지니어를 창작자로 보고, 발명자로 보고, 그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 약정을 하게 해줘요. 승계 약정을 하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창작자로서 원래 권리가 발생했는데 권리를 넘겨줄 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를 특허법에서는 마련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금전적으로도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력 관리로도 굉장히 좋죠. 요 중요한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법들이 만들어질 때 법들이 어떤 법에서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특허법 쪽은요, 미국 계통의 법에 영향을 받았고요. 저작권법은 우리가 일본 저작권법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는 규정을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일본 저작권법.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일본 저작권법이 적용이 되어 왔던 과거 역사가 있어요. 일본은 어떤 사회죠? 단체, 집단주의 사회자, 그 집단과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잖아요. 그곳에서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회사가 한 거지 개인이 한 게 아니야 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저작권법이라도 유럽이랑 미국 쪽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일본 법과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직원이 한 것은, 그 저작물은 직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직장 대표들이 왜 퇴사한 디자이너들에게 내용 증명을 날리냐는 거죠. 디자이너들이 이제 퇴사를 하면 자기 이력을 가지고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유학을 갈 때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스튜디오를 만들 때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직장 대표님들께서는 이 디자이너가 나가서 우리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를 왜 네 포트폴리오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디자인 스튜디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대기업 수준으로 이렇게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디자인 회사가.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역량도 있지만은, 디자이너 한 명 한 명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가면은 비슷한 업종의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동영상 디자인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제품 디자인 한 사람이 갑자기 뭐 멀티미디어 이런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경쟁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퇴사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스튜디오에서 이 사람 했었던 게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를 써요. 이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저작권과 관련된 것은 회사에 권리가 있는 거니까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회사의 것을 당신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
이전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실 것이고, 퇴사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회사를 다녔는가, 내 이력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뭐 보상 체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주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한 것도 아닌데 그 월급만 받고 했는데 내 이력 증명도 못 한다는 얘기냐, 이런 걸로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재직 경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제가 만약에 디자인 전공을 안 했으면 그냥 법에 따라가지고 그 회사 대표님들이 내용 증명을 받으면은 이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뭐 합의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솔루션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좀 내심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단 사용증명서를 내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력증명서라고 하면은 대체로 A4 용지 한 장 정도 해서 대표 직인 이렇게 딱 찍히는 거, 그거 한 장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살펴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대로 요구해서 적을 수 있는 구절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용증명서도 원래 A4 용지 한 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포트폴리오 약정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회사는 해주면 해줘야 되네. 근데 이런 거를 회사가 안 해주면, 사실 있는 대로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 거니까 이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가는 거구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그 직원 디자이너가 나가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게 조금 불안정한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들은 자기 포트폴리오에다가 PDF 버전에다가 암호를 걸어놔요. 암호가 있는 사람만 그 자기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포트폴리오를 PDF로 하면은 복제 배포가 누구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전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했다는 걸 이전 회사가 알게 되면은 난감한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막 숨긴단 말이에요. 자기 웹사이트에도 못 올려놓고 PDF에다가 비밀번호를 붙여놔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잡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내버려 두자니 찝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서 재직해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자기 포트폴리오로 쓸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문건이라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한번 드려보았지요, 그분들께. 이제 오늘은 제가 아마 직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쉬우니까 어떤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턴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객원이다, 우리 크루다, 이런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프리랜서나 용역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산업계에서 이상하게 자꾸 크루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식구들이다. 그러면 식구들이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은 매일 거기 간대요. 매일 회사에 간대요. 일을 한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데 거기서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3.3% 프리랜서처럼 그 사업소득 요거를 떼고 준다는 거예요. 그 사업소득에 적용된 요 세율을. 그리고 성과급여래요. 얼마나 일했어? 그러면 한 1년 넘게 일하는데요.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정을 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3.3%를 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약간 꼼수로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용 절감의 문제도 있고 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이제 좀 완화해서 받는 그런 그 소규모 영업장 그런 걸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근로자성은 인정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디자이너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해오라고 그런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미래를 다른 곳으로 찾아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왜 디자인 스튜디오는 왜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디자인 회사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악덕 대표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 스튜디오가 불이 꺼지지가 않고 그래서 왜 야식도 많이 사주고 갈 때마다 택시비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가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경력금도 좀 주고 그리고 가족이 아프다고 하니까 경조사비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이라고 잘 챙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잘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야근 수당 안 주면은 임금 체불자가 돼요. 줘야 되는 돈과 안 줘도 되는데 호의상 주는 돈이 회사 대표들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리고 회사 대표들한테는 제일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 관리이다 보니까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뭘 줘야 되고 뭘 안 줘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책에다가 OX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런 거 안 주시면은 아무리 이 사람한테 이제 잘해줬다, 직원들한테 잘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야근 수당을 며칠자로 안 줬다. 이런 걸로 임금체불에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회사 대표님들한테 임금의 원칙은 줄 돈은 반드시 줘야 된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은 재량껏 하셔라.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직장인 디자이너의 창작과 지식재산권. 아까 전에 제가 저작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점이 다릅니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캐릭터 하나가 성공을 하면은 그 회사의 핵심 IP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에 대한 어떤 보상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도 임직원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회사 내에서 성과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직에 대해서 겸업금지 이런 거 약정이 안 걸리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스타트업 법률 시장이나 요런 이제 변호사들도 요런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어서 변호사들이 이런 이제 근로계약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들면은 계약서를 꼭 직원한테 3개를 받으라 이런 식으로 법률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영업비밀 유지 약정. 즉 회사 내에서 했었던 모든 왜 성과물이나 뭐 결과물이나 소통 내역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명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외로 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받으라고 변호사들은 이제 회사 대표님들한테 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업금지 약정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 회사에서 기획안을 냈는데 그 기획안이 탈락이 된 기획안이 있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딱 보니까 갑자기 이게 브랜딩 같은 건데 이제 핫플레이스 브랜딩으로 해가지고 우리 회사 기획안이랑 되게 비슷한 게 올라왔대요. 다 각색된 케이스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브랜딩한 회사의 대표를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의 가족인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직원이 요 아이디어가 너무 아까우니까 요렇게 내가 이거를 사업을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아는 뭐 누구한테 해가지고 요 사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요런 경우는 겸업금지는 아닌데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핵심인 디자이너들, 핵심인 창작자들, 핵심인 크리에이터들한테 경업금지 약정을 걸어두라라고 조언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 크리에이터가 빠지게 되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조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경업금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옛날에는 우리 회사에서 퇴직한 다음에 동종 업계나 유사한 업종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지역적 범위는 대한민국과 이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뭐 이런 지역까지 다 한정하거나 우리 회사랑 경쟁사인 어느 회사의 모기업과 자회사 이런 그룹 같은 거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취업 못해, 몇 년간 못해, 이런 약정들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좀 큰 회사의 경우인 것이고, 요새는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이제 진짜 핵심 인력한테는 이런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예전에는 돈을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가령 이제 병업금지를 하는 게 한 2년에서 3년이다 그러면 한 2억이나 3억씩 주는 그런, 주고 못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업금지를 해서 내가 만약에 100억을 벌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위약금 얼마 내고, 위약금이라고 하면은 2억이나 3억에 받은 거에 곱하기 몇 배를 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거니까, 남는 장사라고 할 때는 경업금지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이거는 돈으로 하면은 배상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식을 조금씩 줘요. 그리고 주식을 조금씩 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식을 처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놔요. 주식을 가령 이제 핵심 크리에이터 A씨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만약에 이제 한 5년 동안은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스톡 옵션을 주는 거죠. 스톡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이 스톡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요 재직 기간 동안에는 스톡 옵션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언제까지 제한을 걸어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응답 같은 거를 한 조금만 더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3번 정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이런 건 궁금한 게 있었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하고 직원의 관계랑 디자인 공급 회사랑 클라이언트 관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한 거는 원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람한테. 그리고 디자인 공급 계약이라고 하면 디자인 공급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죠. 근데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돈 벌 수 있는 권리, 저작 재산권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 인격권. 이 작품이 내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내 작품이라고 이름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저작 인격권인데 저작 인격권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랑 직결이 되는 권리예요. 포트폴리오랑 직결이 되는 권리다. 즉, 이 포트폴리오는 이 작품이 내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명 표시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우리 작품을 막 마음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나는 원래 포트폴리오 A 버전으로 냈는데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A 다시 B 버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런 창작자에게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공급 회사는 납품을 했지만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이게 디자이너 사이에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어떤 경우에 디자인 납품 이후에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포트폴리오로 쓴다라고 하는 거를 디자인 공급 계약서 안에 한 조항 하나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협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우리 디자인 회사에서 오케이 한다면 오케이 하는 거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근데 법적으로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창작자에게 있어요. 인격권자에게. 그런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조문을 다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이게 한 몇 년 후에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비공개로 해놔야 된다. 그러면은 법은 이렇지만은 비공개에 관한 협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그 조항들로 이렇게 계약서로 협의 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하지만 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인격권과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재산권은 넘겨줄 수 있는 권리지만은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표시는 할 수 있지만은 그 현실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과자 패키지를 디자인하는데 과자 패키지에다가 디자이너 이름 다 적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경우에는 우리 포트폴리오 그 이름을 표시하진 않는데 우리가 도록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어워드 같은 거 출전할 때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클라이언트하고 협의 사항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런 건 우리가 파인아트나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이너한테 단독으로 뭐 의사 결정권이 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저 업체하고는 일을 못 하겠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의사에 안 따라준다.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반응을 할 수는 있죠. 두 번째 질문이 네.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부정경쟁방지법 그 제2조 1호에 아이디어 탈취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워낙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탈취행위, 그러니까 거래 교섭 과정이나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떨어뜨려 놓고 그 아이디어만 딱 체리피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소송을 하시면 1년, 2년 이상 가시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능하면 사실 이거는 업계 문화의 관점에서 좀 발전시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근데 법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했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랑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게 뭐가 있는지 다 증명을 해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 책에서는 그 체리피킹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내용들을 조금 적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랑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랑 기획이라고 하는 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은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표현이 된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어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안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이제 그림으로라든지 도안으로라든지 도형으로라든지 표현이 된 거를 저작권법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게 아닌데 아이디어만 나와 있다. 아이디어는 시안 정도만 나와 있다. 근데 시안도 이게 도면을 봤을 때 이게 도면으로서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도면만 나왔을 때 이거는 저작물성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도면이라고 했을 때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좀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도면은 대체적으로 산업재산권의 디자인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산업디자인권의 디자인이랑 그 저작권법의 디자인이랑 좀 달라요. 저작권법의 디자인은 조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른데. 근데 대체적으로 시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품 쪽이신 것 같아요. 광고요?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요거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그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 그 뭐 패션, 패션, 멀티미디어, 영상, 동영상, 저작, 패키지, 각종 분야의 디자인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디자인 하나하나는 각 분야마다 적용되는 법이 완전 달라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지만 각 분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 다르다. 그런데 저작권 쪽으로 적용이 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제품 디자인 쪽은 저작권법이 좀 적용되기가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품 디자인 쪽은 우리가 디자인 보호법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멀티미디어 동영상 아니면 시각 디자인 이런 쪽은 저작권법이 좀 적용되기가 좀 쉬워요. 그럼 저작권법 쪽이 좀 적용되는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영상물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안이나 스토리보드나 아니면 콘티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티 그리다 보면 개발세발처럼 이렇게 그릴 때도 있고 러프하게 그릴 때도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고 공모전인가 그런 걸 해놓고 광고 시안들을 여러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회사에 그 광고 콘티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겼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각 장면마다 하나하나 대조를 해나가면서 우리 콘티에서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우리 아이디어가 어떻게 표현된 것이 어떻게 이 광고에 적용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비교 대조하는 그 표를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거는 저작권 침해 소송이나 부정경쟁 방지 소송이냐 이게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두 개의 청구 원인으로 해서 묶어서 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모전에서 아이디어가 뺏겼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부정경쟁 방지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나 혹은 성과 등 모용 행위라고 하는 걸로 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디자인,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품 디자인을 하신다,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을 하신다, 타이포그래피를 만드신다, 뭐 화상 디자인, UI나 이런 걸 만드신다, GUI를 하신다, 이런 분들은요, 저작권법이 좀 적용되기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저작권법 조문상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경우는 산업재산권법에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창작자가 그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을 해야지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출원하고 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거 뺏겼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에요. 왜? 무권리 상태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빨리 조속히 디자인권을 출원을 해가지고 권리를 빨리 발생시키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권리는 발생하는 건 나중이고, 무권리 상태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침해로 볼 수 있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UI나 타이포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고, 물품에 적용되는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고 해가지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라고 하는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권을 출원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품의 시제품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3년 동안 특허청 가서 등록을 안 받으셔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데드카피 수준으로 베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방 행위에 대해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그 어느 유형의 디자인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각각 접근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걸 저작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작권법 관련한 얘기만 좀 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굉장히 단순하고 본질적이고 상식적인 게 모든 공부의 핵심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에서 핵심 개념을 말씀드리라 하면은 합의, 입장, 계약, 조율, 협의, 이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 권리 보호 그러면은 무슨 지식재산권법부터 얘기하지만은 사실 저는 지식재산권법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와 합의의 과정부터 출발하는 거고, 거래가 있어야지 내가 뭘 만들고 할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만드는 파인아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나 디자인 회사들 보면은 디자인을 창작하고 있지만 사실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걸 클라이언트한테 줘버려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식재산권 강의를 하면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권리가 있냐 없냐, 그거를 처음으로 결정하는 거는 법률이기도 하지만은 계약상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원래 권리가 발생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그 권리를 넘겨줄 때 또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알아서 결정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법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